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평화 구축의 분야 중에서 정치 분야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안보 분야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그 안보 분야가 가장 시급하고 또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하는데 다른 영역의 여러 평화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평화 구축의 영역이었다면 이제 보다 조금 더 진전된 측면에서 근본적인 그 여러 집단 사이의 사회 집단 사이의 그런 이견이나 이해관계 충돌을 조율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또 실행하는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이 정치 분야의 평화 구축 등 또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러한 그 정치 분야의 그 평화 구축을 실행하게 되는 데는 큰 이제 그 사상적인 또는 이론적인 흐름이 그 밑에 있는데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목표, 그 일종의 정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이제 어떤 학자의 그 political peace building과 관련한 그 정의를 제가 들고 온 건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결국은 서로 상이한 집단 사이에 대화를 종용하고 그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는 일을 political peace building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 그 1990년대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평화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집단과 집단 사이에 일종의 그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런 그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 인종 간의 집단은 왜 싸우고 있지? 아, 걔들이 이런 이제 이해관계가 달라서 그래. 서로 간에 적대감이 있어서 그래.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서로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해결해야지 뭐. 이런 식의 접근법이었다면 이게 90년대 중후반으로 넘어오면서는 이게 제도의 문제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 그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렇지 뭐. 그런데 왜 전쟁이 일어나? 아니, 캐나다에도 인종이 엄청 많아. 근데 물론 서로 충돌을 하긴 하지만 총 들고 싸우진 않잖아. 한국에도 지역 간의 갈등이 심해.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총 들고 일어나진 않잖아.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문제의 핵심은 거버넌스고 그 거버넌스에서 정치 체제가 인종 간에 또는 종교 집단 간에 또는 다른 사회 집단들 사이에 나타나는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금 사람들이 제도 내에서 자기의 의견, 자기의 이해관계를 표출시킬, 반영시킬 기회를 못 찾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사회에 보다 안정적인 평화 구축을 하려면 정치 제도 개혁을 통해서 그동안 싸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집단들을 정치의 영역 안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또는 서로 간의 일종의 협상과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그 인식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뭐 그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평화 구축이 다른 이유들, 다른 목표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 현대 정치 영역에서의 현대 평화 구축은 이러한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나 인식을 가진 집단을 어떻게 하나의 정치적인 틀 안에 이렇게 받아 안을 것인가. 어떻게 그들 스스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야기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이제 그걸 목표로 정하고 있고요. 그러한 목표를 그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일종의 그 제도적인 기제로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앞선 시간에 이러한 문제가 여러 가지 이러한 접근법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했지요. 그 이야기도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정치적인 구조 형태에서의 평화 구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맛배기로 아주 조금만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그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그 평화 구축의 그 활동을 그 추동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제 여기 저희 평화학계에 있는 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특히 세 가지 전제를 그 중요한 사상적인 기반, 모든 여러 사람들이 다수의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all dictatorships experiencing a transition must be shifting toward democracy.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종의 전체주의적인 과정 또는 그런 독재를 가지고 있었던 그 리더십이 변화를 겪는다면 그것은 민주화 과정으로의 이행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holding an election will lead to both the governmental legitimacy and the enhancement of civil participation.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인 요건은 선거를 하는 거다.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새로운 정치 구조, 정치 리더십의 레지티머시,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또한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거기에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제가 알고 있는 한 정치적인 리폼을 하는 모든 케이스에서 이 선거를 3년 안에 치르는 것을 모두 다 목표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state building is congruent with democracy building.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 이 전쟁을 겪은 이런 전후 복구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국가 재건, 국가 형성의 과정이라는 것은 곧 민주주의 형성의 과정과도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라는 전제가 이 당시 지금 현재까지도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평화 구축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전제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전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마음에 안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이것도 이 개념화 자체는 제가 지난번에 발표했던 책에서 이미 그 제시가 됐던 건데요. 이게 역시도 크게 그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에 따라서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트랜지셔널 기간이죠. 그 전환기. 그 전쟁의 기간에서 보다 공고화된 안정기로 넘어서는까지의 그 전환기 있잖아요. 그 사이에 이 그 전환기를 제대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그 제도들을 그 의도한 그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 중에서 뭐 파워 쉐어링, 그러니까 그 권력 집단들 사이에 서로 권력을 공유하는, 공점하는 그런 그 제도를 취하고 있다거나 또는 과도기적인 정부, 그러니까 그게 유엔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모든 그 무력 집단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협의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과도기적인 정부를 통해서 첫 번째 선거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일종의 임시정부가 들어서는 걸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영역에서의 활동들은 이러한 제도적이고 절차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주의 과정을 할 건데 목표는 거기에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당장 필요한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나.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선거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 정책 결정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시스템들을 이제 새롭게 개혁해 나가는 활동들 등이 여기에 속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다 이제 프랙티컬하게 정부 기관 또는 제도를 이제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운사이징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는 확대해야 되는 것도 있고 권력은 최대한 분정하는 게 좋으니까 권력의 디센트럴라이징 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각 기관들이 서로 중복된 활동 영역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코디네이트 할 것인가, 서로 간에 조율할 것인가, 그 조율의 역할은 누가 맡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정부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활동 그를 이제 관심을 두고 살펴보는 것인지 그런 활동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건 정부의 영역이 아닌데 시민사회 육성 역시 민주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히 외부에서 온 그 평화 구축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실무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민사회 육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제 여러 형태로 그 시민들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든가, 뭐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시빌 소사이티, NGO나 그런 시민 기구들을 만드는 걸 옆에서 열심히 돕는다거나 하는 활동들이 거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임시기구와 관련된 내용 하나,
그다음 제도적인 절차 지원과 관련된 내용, 특히 이제 선거와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행정기관 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각각 이제 하나씩 사례만 들어서 어떤 형태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설명드리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환기 시기를 한번 봅시다. 역시 이제 이 전환기의 리스크랄까? 전환기의 그런 불안함,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려면 이 무력 집단들이 오랫동안 서로 간에 그 불신을 쌓아왔다라는 맥락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전 중에 상당수는 그 반군과 정부군 사이의 그 전쟁, 대립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정부군이 원래 정부였다고 해서 다음 선거 이룰 때까지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그 시기를 전부 다 정부군이 주도적으로 그 모든 거버넌스를 관장해 나간다면 반군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 전쟁이 휴전협정 또는 평화협정이 이루어진 시기부터 첫 번째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합법적인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이 과도기를 감당할 만한 그런 여러 임시적인 과도 정부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학계에서는 외부에서 조력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유엔,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각각의 개입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또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세 가지 유형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 우리 이제 엘살바도르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조금 엘살바도르 들으면 뭔가 좀 아는 나라 같고 막좀한 번쯤 가본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엘살바도르 상황을 한번 봅시다. 그때 우리가 크리스티아니 정부 이야기를 했죠. 그 정부는 여전히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 크리스티아니 정부가 계속 중앙정부로 역할을 계속 해요. 그리고 반군도 거기에 동의해요. 다만 이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특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양쪽 세력이 다 예민한 부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군부의 해체 같은 부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하는 역할들은 제3자인 유엔이 들어가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그대로 중앙정부로서 역할을 하고 유엔의 일종의 보조 역할로서 참여하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한 사례로 한 모델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유엔이 일종의 각 국가 내에서 스스로 이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임시기구를 만들되 유엔이 거기에 대한 일종의 슈퍼바이저 역할, 그 감시자이자 또 조력자이자 조언자이자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주변에서 애드보커시 역할을 맡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보조자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성격이죠. 이게 이제 그 캄보디아에서 오늘 저희가 캄보디아 사례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캄보디아에서 많이 볼 수, 그때 있었던 사례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때 전쟁에 참여했던 네 개의 큰 세력들이 합쳐서 일종의 수프림 내셔널 카운슬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의 일종의 협의체적인 그 지도 체제를 만듭니다.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드는데요. 그런 집단 체제의 일종의 그런 국가 대표체로서의 공신력은 인정하되 유엔이 운탁이라는 UN Transition Authority라는 기구 일종의 기구를 발족해서 이 SNC 수프림 내셔널 코트와의 협력 속에서 많은 그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일종의 조언이랄까 간섭이랄까 이런 영향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수프림 내셔널 카운슬이 하나의 대표체로 있긴 했지만 유엔이 사실상의 반 이상의 정부 역할을 하는 특히나 군사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그런 임시 체제 관리에 있어서 그런 영향을 많이 미쳤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모델이고요. 세 번째 모델은 외부 지역에서 뭐 유엔이든 아니면 다른 외부 평화 유지를 위한 여러 협의체가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이제 동티모르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그 당시에 독립을 하고 첫 번째 선거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거기 일종의 정부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원래 그 인도네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독립을 한 상황이니까요. 그런 때 이제 외부의 그 유엔 기관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서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이 기간 동안 하고, 그 유엔이 정부 역할을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이제 독립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인사들이 인정을 승인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형태로 유엔이 어떤 때는 보조자 역할로, 어떤 때는 일종의 정부의 역할로 그렇게 그 임시 기관들을 그 현지의 사람들이 그 조금 더 유연하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 트랜지셔널 피리어드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트랜지션 전환기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장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질문들은 그겁니다. 이 기존의 정치 지도자들 혹은 무력 집단들의 평화적인 공존을 선거 때까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누구도 아직은 레지티미트한 정당성을 가진 권위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이 불안한 시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전환기에 또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선거 이후에 형성이 될 정부 구조를 갖다가 결정짓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이렇게 상이한 서로 목표를 다르게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아니 집단들 사이에 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는 정치 체제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어쩌면 이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제안이 됐고 또 실행이 됐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그런 의미에서 소개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컨소시에이셔널리즘이라고, 협의주의라고 한국에서 많이 그 번역하는 제도입니다. 이 이제 이러한 협의 체제는 사실은 유럽에서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을 두고 발전이 되어 온 정치 체제인데요. 이 정치 협의 체제는 그 협의주의는 다수가 이제 주도권, 국민들의 다수의 지지를 받은 그 정당이 또는 정파가 정부를 구성하는, 단독 정부를 구성하는 다수결 중심의 민주주의가 도저히 이제 정착할 수 없는 나라들에서 이제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뭐 네덜란드라든가 스위스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인데요. 그런 나라들은 각각의 이제 일부 그 서로 다른 집단들이, 언어 집단이었던 아니면 인종 집단이었던 간에 너무 차이가 커서 그냥 하나 특정 이제 그 다수파의 지지를 받은 사람들이 상대 다른 쪽을 이렇게 대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인적 구성 사이가 다른 한쪽이 소수기 때문에 다수결 넘어가면 그 소수파에 속한 쪽은 영원히 정부를 구성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유럽 역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서 억압받는 쪽에서 더 이상 이게 대화나 정치 제도 내에서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해관계를 관철할 수 없겠다, 관철시킬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력으로 그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전쟁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발전이 되어 왔는데요.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제 큰 특징들을 보면, 첫 번째는 그랜드 코올리션이라고 해서 대정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정부의 다수파의 정파만 이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대연정을 해서, 그 예를 들면 그 사회, 스위스 사회를 들어보면 그 사회에서는 독일어를 쓰는 언어 계통을 쓰는 사람들이 사실상 숫자로는 가장 많고요. 그런데 프랑스어 계통의 사람도 있고 이탈리아어를 쓰는 계통도 있고, 또 현지에 그 오랫동안 토속어를 쓰는 그런 그 인종, 그 언어 집단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숫자가 작지만 결코 이제 다수파인 독일어계가 이들을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정부를 구성할 때마다 이 네 개의 언어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정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그랜드 코올리션을 하고, 뮤추얼 비토라고 해서 이제 특히나 그런 모든 것에서 다 비토를 가지는 건 아니고요. 그 언어권이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소수 집단이지만 이 소수 집단이 반대를 하면 설사 다수가 찬성한다 하더라도 그게 통과가 안 되는 비토권을 거기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소수지만 이 정권에서 내가 절대 안 되라고 하는 것은
통과할 수가 없는 다수결의 민주주의가 거기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이제 영역들을 확보하는 거죠. 근데 이게 뮤추얼 비토가 이게 결국 서로 줬다는 거잖아요. 그 모든 언어 집단들이 같은 권리를 동등하게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비토권을 갖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정치가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이게 한쪽이 난 목리를 부리기 시작하면 결국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게임이 한 번이면 목리를 부리기가 쉬운데요. 다음엔 내가 상대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도 또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반복된 게임으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어떤 인종 집단이나 그런 언어 집단도 아, 내가 이번에 불필요하게 반대를 하고 나서면 다음에 우리가 나설 때 우리가 뭔가를 관철하려고 할 때 피해를 입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비토권을 상호적으로 이게 가지게 됨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충분히 서로 간에 토의를 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들을 거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이제 제도적인 장치고요. 세 번째는 이 proportionality라고 하는 건 정부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공직 계열들 있잖아요. 뭐 행정부에 있는 그런 관리들이라든지 군대의 비율이라든지 군인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집단,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에 언어 집단의 비율대로 고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청에 어, 그 시청 직원이 100명이면 그 100명의 비율들이 그 각각의 언어 집단의 비율에 맞게 그 인적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비록 소수이지만 우리 정부에는 항상 내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그멘탈 오토노미라고 해서 그 언어 집단이나 인종 집단이나 하여튼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아젠다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어 계열, 프랑스 언어 정책과 관련돼 있는 무슨 그런 아젠다가 있으면 그건 프랑스어를 쓰는 그 집단이 그룹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의사에 맞게 다른 그 집단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는 다시 말해서 비록 소수지만 자기 권리를 갖게 인정받게 그리고 또 서로 간의 비토권을 줌으로써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최대한 이제 그 풀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협의주의입니다. 컨소시에이셔널리즘이고요. 이게 사실은 뭐 지금 우리 현대 그 내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제도는 아니고요. 유럽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일부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던 것이 지금 이제 어떤 나라들, 저 내전을 겪은 나라들을 보면 하고 그렇게 그 소수 의견을 갖고 소수의 그 집단들이 자기 의견이 쉽게 반영된다고 생각했으면 전쟁까지 갔겠냐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해가지고 웬만큼 해가지고는 이게 일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특히나 다수결 중심의 그 단순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했다가는 또 다른 전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위험이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제도를 도입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도가 많이 도입이 됐는데 실제로 결과는 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뭐 오늘 길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루안다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약 한 80% 조금 안 되는 인구가 백인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흑인 계열,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출신의 그런 계열 그 이민자들이죠. 그 인구 비율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유색인 계열들이 또 나머지 다 합쳐서 한 15%가 조금 안 되는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안다 같은 경우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5% 정도가 후투고요. 14% 정도가 투지, 그리고 1%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가 이제 투아라는 부족을 가지고 있죠. 인적 구성으로 보면 여기선 백인, 이쪽에는 다수 그 인종인 후투가 약 한 80% 조금 넘는 비율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소수 인종들이 한 15%에서 20%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소수자들의 그 권익 보호를 위해서 사실은 이 컨소시에이셔널리즘을 양쪽 다 도입을 합니다. 90년대. 그 전에 사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루안다 학살 전에 이미 내전이 있었거든요. 루안다에도. 여기는 아파르트 헤이트
그 지역 끝나고 난 다음에 넬슨 만델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흑인 중심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백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많은 그런 대연정 그리고 또 그 협의주의적인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는데 결과는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으로 서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르완다는 100만 명 이상이 죽는 대학살을 맞게 됐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결코 안전하진 않지만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적어도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있던 시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은베키 대통령이 뒤를 이었던 시기에 있어서 대대적인 내전으로 돌아가는 일들은 없었던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나? 와 관련돼서 이제 연구자들이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왜 그런가를 설명드리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지만 하나 중요한 것은 제도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제 같은 맥락에서 여러 번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평화의 문제를 제도의 개선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임시적인 전환기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음, 수업의 후반부부터는 나머지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